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한 가지 장면이나 순간이 있다면 뭐였나요? 뭐 놀라운 면이 워낙 많은데 우리 군 만났을 때부터 놀라웠죠.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다 군인분들보다 생업전선에서 민간인들이 더 많겠죠. 서울에 와서 놀라웠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아파트 상가들마다 그 간판, 광고 이런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한글로 쓰고 영어로 쓰고 이런 점들에서 좀 자유로움 같은 것도 봤던 것 같고 열린 사회로구나 이런 것도 본 거고 영어로 된 이런 사인판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인판들. 북한은 단순하거든요. 평양시를 가도 어디 가든 평양시 사람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맞추는데 그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북한에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모든 리에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네, 이거 하나 딱 정면에서 세워두고 그리고 그 뒤에 돌아가면 김일성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그런 곳 그리고 계급교양관 이런 데 가면 구호가 전국에 똑같아요. 네.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뭐 이런 내용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북한 노동당에 대해서 충성다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장군님 따라 천만리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벽체에 다 붙어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원하는 대로 그냥 문구를 막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론 뭐 사인판 거는데 어떤 법적 규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광고판에서 막 영상들 쫙 재현되고 이런 걸 보면 아, 자유롭고 열린 사회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심지어 외국인들도 그런 걸 느끼긴 한데요. 심지어 그게 자유를 떠나서 무질서하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명동 같은 데 가보고 하면 그게 외국인들이 그걸 또 보러 온대요. 광고판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양한 생각들, 광고판 이름을 하나 짓는 것부터 자체가 어떻게 그런 이름을 생각을 떠올리는지 이런 사인판들이 많으니까요. 현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김정은이 반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두 국가론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주민들의 심리에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제가 떠올리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인간의 생각은 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을 완전히 지우기란 힘들겠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육받고 그리고 그 사회 사람들하고 느끼는 바로는 한국하고 통일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엄청 좋아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미제가 남조선 괴뢰군, 군이라는 것을 군부를 앞세워서 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표면상으로. 그래서 그 인민들은 그냥 우리가 해방해야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들은 우리보다 자유롭고 잘 살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동경의 대상이고 악의 대상은 아니죠.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떠올리진 않죠, 북한 사람들이. 과거의 반통일 정책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통일을 관련된 노래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연도 가서 실제 하잖아요. 북한 가서 공연도 이렇게 하고 하면 그 가수들이 풍기는 이런 우리 한국의 정부나 어떤 누구들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그 무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북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대화하거나 하면 딱 절제된 표현을 쓰고 그리고 표현의 북한 노래나 예술이 그 예술이 아닌 기술 속에서 기술이거든요. 걔네가 그 음악 하나 삐끗하면 그냥 처벌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노래를 그냥 박자도 맞추지 않고 막 부르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음악의 세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한 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악적인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가 북한에서 악마화하는 뭐 괴뢰군 우리 군, 국군 이런 거는 조금 거기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들도 한국 국민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적으로 받아들일 거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선동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나요? 선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기 내면의 스스로가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냥 내면으로 저항감을 가질 뿐이지 철저한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탁 태어나서부터 집에 눈을 뜨고 보니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고 그리고 학교 가서 그런 교육 커리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위해서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아가 스스로의 자아가
그들이 알든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이 맞춰놓은 여기에 다 따라왔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하는 노동당에서 뭐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거기서 저항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철저한 역량 하에 있죠. 자기 본심이 진짜 절대적으로 충성하냐 마냐 이거는 그 내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고요.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 그리고 노동당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왜 너네는 우리를 배불리 못 먹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반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역량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뒀다면 노동당에 대해서 충성할 법 했을 텐데 자기들을 억누르고 이름으로 해서 오히려 반작용 나타나는 그런 거죠. 역량은 철저하게 다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역량 하에 있기 때문에.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성심이 예전 같진 않죠. 예전 같진 않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노동당에 그냥 묶인 수동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노동당에서 줘야 영향을 흡수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당에 북한은 일심단결, 혼연일체 뭐 이런 것을 수령을 머리 그리고 자기들은 팔다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밥만 딱딱 먹고 살아갔었고, 그리고 밥을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줬었고, 그러니까 세뇌 교육과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알량한 이게 매치가 어느 정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뇌 교육을 하면서 경제적인 면, 이런 면은 알아서 다 자기가 해 나가야 되거든요. 심지어 나가서 일은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줘요. 그리고 여가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이제 최근 년간에 뭐 2000년대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차이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전엔 노동당이 나를 먹여 살려줬어. 근데 지금은 노동당은 나의 노동력만 빼앗아가. 이런 쪽으로 바뀐 거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세대별로 생각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나요?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는 뭐 MZ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세대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런 세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누진 않았어요. 뭐 신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눠놨지만 세대에 대해서 몇 년 차이, 몇 년생에 맞는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세대차가 한 번 딱 분명하게 난 거예요. 1995년 이후로부터 김일성 사망하고 북한이 상당한 그 경제난을 겪으면서 자동적으로 세대 차이가 난 거죠. 그 교육은 일관한데, 교육은 똑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세대 차이는 나죠. 그런데 생각이나 이런 것들, 주입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들은 똑같아요. 네, 그런 면들은 똑같고, 그냥 노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이것만 1995년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이 그게 다른 거예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북한이 혼자 이렇게 지탱하고 있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세대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장마당 세대와 윗세대 간의 세대 갈등은 없다고 보시나요? 북한은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그것을 갈등이라고 남녀 간의 차이 이런 것도 분명하게 엄청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차별이라고 제기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걸 인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집단들이 뭐 어떻게 제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한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절대 몰랐던 북한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게 있나요?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죠. 제가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북한을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많이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아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딸이 들고 다니는 입고 다니는 저 옷 브랜드가 뭔지 이런 걸 북한 인민들은 궁금해하지도 않거니와 그걸 알려줘도 모르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점들.
그리고 북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정교함, 악랄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서로 다른 뭐 배경,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북한 사회가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정말 저 사회는 좀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해지죠. 북한 사람들은 저기 김정은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뭐 그게 이복형을 죽였는지 뭐 어쩐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노동당이 왜 노동당 당대회를 하는지 이것도 진면모는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죠. 뉴스에서 김정은 일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뉴스에서 김정은 보면 참 착잡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 김정은도 자기 할 바를 최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인민들을 억누르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 지 거잖아요, 다. 세습 독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 한국의 정치인들도 저 김정은 보면서 뭐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기는 거는 김정은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거. 그게 그 인민들 혹사하면서 자기 건 혹사하면서 자기 가족 챙기고 그 딸 데리고 다니고 자기 거 챙기고 그리고 핵 만들고 자기 어떻게 지키겠다고 핵 만들고 국제사회 막 어기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 참 무식하고 용감한 면이 보이면서도 그냥 살고자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되면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그게 좀 선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국회에서 하고 이런 점들을 보면 오히려 김정은이 자기를 위해서 일은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밉기도 하죠. 그런 면이. 근데 그런 것을 김정은이 스스로 포기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좀 그래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런 김정은의 욕심, 야욕 이런 것을 끝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애가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그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냥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는 특별한 환경에서 혼자 자라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 김주애가 오히려 평범하게 태어난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걸 이런 생각을 하죠. 어린 왕자가 바깥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이런 걸 김주애가 좀 한번 겪어보면 그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이게 북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어린애에게 너무 과중한, 너무 가혹한 이게 쥐어진 것 같아요. 악마의 무엇인가가 쟁기가 쥐어진 것 같아요, 김주애에게. 한국 군부대에서 총기와 장비를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랐던 첫인상은 뭐였나요? 제가 총이라던가 뭐 탱크라던가 이건 전문가가 제가 아니어가지고 그 총기의 성능 그리고 제가 뭐 북한에서 AK 소총 뭐 많이 쏴보지도 못했어요. 50발 미만으로 쐈거든요. 뭐 8년 이렇게 군복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병 교육을 마친 군인보다 제가 총탄을 조금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군이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장비, 복장 이런 점들이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DMZ 넘어왔을 때부터 우리 군이 신고 있는 군화, 전투화 이게 딱 눈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의 그 훈련이랑 가고 제가 지난번에 KTCT라고 해서 저기 인제 쪽에 과학화 군사훈련단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군이 개인 장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전투하는 무기 이런 걸 떠나서 그 개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 옷 이런 것을 그 개인의 몸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북한 군은 방탄복이 없거든요. 근데 방탄복이 있고 여기 우리 군은 그리고 신발이라던가 판초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랑 그리고 가다가 잠자리 펴고 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북한에서는 인간 병기인데 정신만 뚜렷하게 가지고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라 하면서 총은 쥐어주되 그들이 산판에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신발 정도만 신기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던가 비 맞으면 다 자기 몸으로 말려야 되고 뭐 똑같은 인간인데 북한 군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싸우는 이런 병기인가 반면에 우리 군은 군대라는 엄격한 체계 속에는 살아갈지 몰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필수품 이런 점들이 그 인간의 존엄에 맞춰서 설계가 됐다는 이 점이 놀라웠었죠. 북한에서는 총을 쏠 일이 거의 없으신가요? 훈련을 하려고 해도 이게 돈이 따라서 주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탄 한 발 만들고 이게 구리, 화약 이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총탄 한 발에 닭 한 마리다. 총탄 아껴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포탄 한 발엔 소 한 마리다. 그래서 북한에서 총 쏘는 거나 막 이렇게 와당탕 뚱땅 이렇게 총 쏠 때는 그거 다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그 TV 여기에 다 선전 영상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군이 그 총탄 쏘는 걸 다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재미 이런 것을 뭐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게 선전 영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 우리는 그냥 그 군인이니까 당연히 쏴야 되는 총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군은 실탄 한 발 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1년에 동계 훈련에 3발, 하계 훈련에 3발 이 정도를 주는데, 그마저도 제가 넘어오기 한 2, 3년 전부터는 그마저도 총탄을 취급하지 않아요. 사격 훈련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하면서 땅, 말로 하는 그게 그들의 훈련 교본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훈련을 뭐 하면서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죠. 뭐 수영훈련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산지에 있는 그런 부대들이 차 타고 빠르게 이동해서 강에 나가서 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강에 갔다 올 수 있는 뭐 차량도 뭐 부품이 없어서 다 고장나고,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갔다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하니까 땅 짚고 헤엄도 치고, 그 훈련을 그냥 형식적으로 굶대죠. 돈이 있어야 뭐 여러 가지,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도 뭐 비행기 타야 싸움에 실력이 들 텐데, 북한군은 그 석유 갖다, 항공석유 갖다 넣는 거, 그리고 항공기 엔진이라는 것도 그 수명 연장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그 채공 시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4,000시간 공중에 떠 있으면 그게 항공기 폐기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도 띄울 수 없거니와 기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로만 이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정신교육 위주로 하죠. 일단 무기를 쥐어줬을 때 얘가 실제 확실하게 적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라, 이런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하죠. 전직 북한군의 눈으로 봤을 때 무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된다고 전력 차이가 난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군 전투 차량, 그리고 뭐 전차랑 쫙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80% 가동률은 보장할 거예요. 20% 고장나거나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훈련하면서. 80% 그 이상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눈 딱 보면 전차가 금방 다녀와가지고 진흙이랑 묻어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북한군은 가동할 수 있는 전차 차량이 20% 미만이에요. 무기의 성능은 어떻든 간에 무기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걔네가 맨날 저게 로켓포 쏘고 하는데, 난 그 차량들이 이제 좀 지켜보느라면 그 고장나서 못 움직일걸요? 걔네 그 기름 움직이는 그게 상당히 기름 소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계를 또 계속 세워놓으면 고장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뭐 다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무기의 성능은 어떻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북한군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에 와가지고 뭐 요즘에 퍼레이드랑 할 때 광화문 앞을 지나가는 현무5 뭐 이렇게 이런 거 지나가는 걸 보면서 놀랍진 않아요, 사실. 뭐 제가 현무5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가가 돼야, 그리고 이걸 디테일하게 이해해야 놀랍고 할 텐데, 뭐 하나 지나가는구나, 크다, 뭐 이 정도지. 근데 그런 시각으로, 그런 냉철하게 평가를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다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봉쇄하는 그 와중에도 자체로 위성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현무5 지나가는 게 진짜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죠. 걔네 북한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대륙간 탄도로켓 쏘아 올릴 수 있는, 뭐 재진입 기술은 어떻든 모르겠지만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졌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용도에 맞춰서, 각 무기는 용도에 맞춰서 사용 가능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무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최대한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최강 병력이 여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북한 군사력의 실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제가 했었던 말 같아요. 최강 군인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여군이 상대적으로 완전히 적잖아요. 적고. 북한군도 뭐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 비교해봤을 때는 여성 군인이 좀 적긴 한데, 제가 그 군부대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느낀 바로는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소속감 이런 거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북한 군인들.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들에게 그 사회적 무리에게서 돌아오는 비난, 이런 것들을 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해서 더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남성군인, 여성군인 일을 작업 과제를 딱 주면
남성 군인들은 그냥 그 몰래 가서 숨어서 그냥 농땡이 치고 이런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돈 좀 주고 그냥 살살 빠져나가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성 군인들은 그게 잘 없는 거예요. 여성 군인들 한 명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무리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세뇌 교육도 받고 그런 여성의 가진 특별한 심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노동당이 가르치는 방향성 여기에 맞춰서 그냥 선전원 나팔수가 가자 하면 그냥 무작정 가는 이런 경향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해안포부대 이런 걸 보면 여성 군인들이 해안포 이런 것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애들이 진짜 기강이 엄청 뚜렷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뭐 우리가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뭐 축구를 하나 놓고 보면 그래요. 남자애들, 북한 남자애들 나가면 경기에서 걔네 순위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북한 여자애들은 축구 경기 나가면 무조건 청소년 축구인가 이런 거 하면 아시아 1등. 그냥 1등을 북한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축구랑 하는 거 보면. 이게 북한에서 그 축구 국가대표로 나간 애들이 다 군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 안에서. 누구 동지, 조장 동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군대 시스템. 이게 스포츠도 하나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서로 협동이 필요한 이런 경기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가. 근데 전쟁이 그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 여성 군인들이 남성 군인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심지어 심리적으로 아마 그런 게 올 거예요.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가까이에서 딱 봤을 때 방아쇠를 당길 그 순간에 0.0001초라도 조금이라도 망설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통념상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북한 여성 군인들은 우리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냉철한 이런 감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여성 군인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었던 거죠. 제2의 남북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면 완전 정확한 상충관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야 전쟁하자 하면 김정은이 전쟁할 거야 하면 인민들도 그냥 만세요. 전쟁하자.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라기보다 뭐든 좀 김정은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길 바라거나 그런 면에서 전쟁하자. 잘 사는 부유층들 이런 경우는 평양에서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하는 사람들은 좀 두렵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전쟁하자 하면 동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전쟁하자 하면 전쟁하자고 할 국민이 몇이나 있겠어요. 심지어 전쟁에 대해서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이 무력적인 충돌을 딱 일으키는 거는 그때에 가서는 더 심사숙고하게 될 거고 우리 남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삶의 질을 이젠 알아버렸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망나니 같은 이런 찐따면 찐따고 국제사회에서 얘네를 건드렸다가 그냥 내 삶이 좀 그냥 불편해지는 게 그냥 싫은 거죠. 그냥 걔네 그냥 불편해도 그냥 너네 좀 그냥 우리가 감내하고 살게. 난 이 삶을 그냥 살게.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원하는 그리고 그 전쟁에 동의하는 이런 국민은 진짜 극히 소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거든요. 전쟁은 돈이, 경제 이런 것들이 받침해줘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국방, 무기랑 우리가 세계시장에 나가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무기를 판매하고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전쟁을 내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전쟁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따라서지 않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김정은이 가서 핵무기를 꽝 했든 뭐 어쨌든 무력으로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내려왔는데 김정은의 그런 독단적 독재, 이런 전제 사회 살아가는데 동의하는 사람, 나 김정은의 통치 밑에서 살 거야 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무력으로 한국을 까는 거 앉았다고 치더라도 김정은이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독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여기 민주주의 공화제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전쟁할 의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거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그냥 낮죠. 없죠. 북한 군인 입장에서도 남한 군인이 부러울 때가 있을까요? 남한 군인이 맨날 부럽죠. 그래도 그들이 이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심지어 북한 GP 이쪽에 DMZ 쪽에 있는 군인들, 이 군인들은 우리 군인들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밤에는 불 밝은 데서 딱 있고 그리고
우리 군은 소초가 다 딱 정리되어 있는 그 속에서 있고, 그리고 그 비춰지는 면이 북한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막사나 이런 것을 초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은 다 소초 정찰이랑 이렇게 순찰하는 거, 능선 따라서 차량이 쫙 순찰하고 이러는데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북한군이 보면 아, 쟤네 기름이 많구나, 쟤네가 저기다가 건물만 번듯하게 하고 쇼를 하는 게 아니로구나, 전기가, 우리는 내가 살던 집은 전기가 안 오는데 쟤네는 무슨 전기가 남아 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전기를 대낮같이 밝혀놨지? 이런 걸 보면서 저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북방송이랑 이런 걸 이제 연차가 한 10년 된 뭐 7, 8년 된 애들은 대북방송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뭐 지금 요즘은 안 하니까 신입들은 못 들어봤겠지만, 짬밥 있는 애들이 거기서 보쳐나가면 그 하급들하고 대화하면 그런 대화도 하죠. 야, 쟤네는 저게 지난번에 보니까 군복무를 18개월 한다더라. 야, 월급도 준대. 이런 말이 그 DMZ뿐만 아니라 뒤에 후방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후방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조선 그쪽에 괴뢰군은 2년 6개월 군복무를 한대.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이 언제 건진 모르겠어요. 이제 2년 6개월 하는 데가 없잖아요. 2년 6개월 하고, 그리고 월급도 준대, 휴가도 왔다 갔다 한대. 이런 말. 그리고 야, 그 절반 이상이 대학생이래. 북한 군에는 대학생이 한 5% 미만이거든요, 군 내부에. 근데 절반 이상이 다 대학생이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대체 뭐지? 돈도 주고 군대가 어떻게 휴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군복무가 저렇게 짧지? 궁금한 게 연속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북한군에 있을 때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 영상 속에서 우리 군이 이제 훈련하는 걸, 항공모함이랑 이런 데서 미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이제 합동 훈련을 하는 걸 사진으로 착착착착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예. 신체가 일단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 그 영상을 나중에 다 회수해서 없앴어요. 그걸 선전 영상으로 쓰려고 하다가 그게 제목이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육 영상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적개심이 아니라 저같이 다른 면을 보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아, 쫄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영상을 싹 다 회수해 갔어요. 네. 그래서 북한군은 한국 군에 대해서 이제 표면상으로는 경계하는 면이 있지만, 대북방송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게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궁금해하고 어떤 건지 알고 싶어하고 이런 존재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했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류성현 TV라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 제 채널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떤 걸 하고 있어서 이 고비를 넘기면 유튜브에도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와서 관심 있는 분들 와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